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처강입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가 북한을 상대할 때 쓰는 대북 억제 3축 중에서 KAMD, 킬체인까지는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아볼 것은 바로 대량징 보복입니다. 1979년 12월 12일 쿠데타로 신군부가 정권을 잡게 되었죠. 그러나 이 새로운 군사정부는 곧바로 정통성 문제와 잔인성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죠. 이거는 1981년에 미국에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을 했지만 역시 해결되지 못했어요. 레이건 대통령은 전두환을 학살자라고 생각하고 손에 피를 묻힌 자와 어떻게 악수할 수 있냐고 극혐했죠. 그래서 만남까지 거부할 정도였고요. 근데 신군부의 입장으로서는 어찌되었든 정권의 지속을 하려면은 가장 강력한 우방인 미국으로부터의 인정을 받아야 됐었습니다. 근데 박정희 정부 시절에 미국이랑 한국이랑 주로 마찰을 벌였던 문제가 바로 뭐가 있죠? 핵 그리고 미사일. 그래서 전두환은 미국에게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핵과 미사일을 다시는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미국을 달래고 설득시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83년 10월 9일 미얀마를 친선 방문한 전두환과 수행인원들에게 북한의 공작원들이 폭탄 테러를 가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전두환은 당시 차가 고장나가지고 지각을 해버려서 해당 참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만 무려 17명이나 되는 고위 공직자들이 몰살을 당해버렸죠. 한국은 그 즉시 북한 정권에 대한 보복을 천명했으나 정작 때릴 수 있는 무기가 없었어요. 평양까지 닿는 무기는 하나도 없었고 당시 그나마 사거리가 좀 긴 무기래봐야 사거리 40km짜리 어네스트 존 로켓 M107 자주평사포밖에 없었죠. 근데 얘네들은 명중률마저도 충분하지 않은 물건들이었어요. 그래서 전두환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다시 미사일을 개발한 게 바로 사거리 180km짜리 현무-1 탄도미사일이었죠. 이후에도 한국은 뭔 일 나면은 북한 김씨 정권을 갖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조질 수 있도록 장거리 타격 무기 확충에 열을 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북한에게 너희가 허튼 짓거리를 하면 우리가 장거리 타격 무기 동원해가지고 니네 김씨 정권 싸그리다 몰살시켜버릴 거야. 이런 제스처를 갖다가 취하는 것은 충분히 북한이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게끔 억제를 하는 전쟁 억지 효과가 있었죠. 근데 북한이 핵무장을 해버리자 이 힘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북한이 가진 핵은 김씨 정권의 정권 생존용 핵이라 가지고 갑자기 김정은이 보드카 처먹고 돌아버리지 않는 이상 쏠 가능성이 낮긴 합니다. 이 점은 북핵 시리즈 영상을 정주행하고 오시면 알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어쨌든 진짜로 만약에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가장 먼저 핵을 쳐맞은 나라는 미국도 아니고 한국이거든요. 그러면은 북한한테 계속해서 너 그 핵 쏘면 진짜 죽어 이걸 갖다가 각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린 핵이 없잖아. 그래서 실무진들이 머리를 막 쥐어 짜다가 나온 게 결국은 대량징 보복입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북한이 핵이나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면 진짜 문고리까지 집어 빼다가 던진다는 거예요. 이 킬체인 편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 나와 있는 타격 체계들 전부 다 대량징 보복 이제 실행되면은 다 김씨 일가들 몰살시키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플러스 김정은 일가를 갖다가 멸종시키기 위한 잠수부대까지 우르르 투입돼져가지고 머가리에다가 총알 한 방씩 박아주는 거죠. 2차 타격 작전, 즉 상호 확증 파괴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불시에 내가 핵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휘부가 날아가고 사회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그러고 있으면은 나도 보복으로 적국에 핵을 갖다가 우르르 쏴가지고 너도 똑같이 망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핵보유국들끼리는 이런 식으로 서로 공포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핵전쟁을 하지 않는 메커니즘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부로 때렸다가 나도 망하게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 대량징 보복은 그 보복 작전을 핵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로 진행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핵에 비해서 위력이 한없이 초라한 우리 재래식 무기의 단점을 메꾸고자 우리나라도 준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현무 4, 5 이런 거죠. 탄두중량만 9톤인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배치시켰을 정도니까. 이런 고위력 현무 미사일들은 지하 안반을 갖다가 100m, 200m 뚫고 들어가가지고 굉장한 위력으로 폭발을 해서 산 하나 집안째로 그냥 지하시설들을 매몰시켜버릴 수 있는 아주 그냥 비이긴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핵방공호 혹은 갱도 어딘가에 숨어있을 수 있는 핵탄두, 핵미사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충 어디 있는지 위치만 알면은 두세 발 쏴가지고 집안째로 묻어버리는 게 가능하죠. 자세한 것은 현무5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또한 이론상으로 따져봤을 때는 핵이 아닌 재래식 무기로 핵보유국한테 어느 정도 억지력을 발휘하는 게 아예 불가능하진 않아요. 현재 한국군의 탄도탄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의 링레이저 자위로를 갖다가 장비를 냈고 군용 GPS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 오차 보정까지 합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굉장히 뛰어나요. 게다가 북한은 가깝잖아. 멀수록 오차가 많이 발생하는데 가깝기까지 하니까 아주 정확하게 시설을 때릴 수가 있다고요. 자, 화력이 절반으로 감소했는데 명중률은 2배로 늘어났다. 그러면은 보통 화력은 동일하게 유지된 걸로 칩니다.
기존에 원래 폭탄 100발을 쏟아부어야만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시설이 있었는데 이거를 미사일 딱 한 개로 무력화를 시킬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미사일 한 개가 폭탄 100발만큼의 화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은 우리는 미국의 해고산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 샤워를 시켜주겠죠. 그러나 저는 대량징 보복이 우리나라가 준비한 대북 억제 삼축 제재 중에서 제일 불확실하고 가장 효과가 불분명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킬체인은 핵을 맞기 전에 최대한 디펜스를 해볼 수 있고 혹시 처맞더라도 좀 덜 맞자는 취지의 체계예요. 이거 재래식 전력으로 진행 가능하죠. KAMD는 날아오는 걸 일단 최대한 막고 보자는 거고 역시 재래식 전력으로 가능하죠. 근데 대량징 보복은 내가 핵을 처맞은 다음의 상황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 보복 수단이 핵에 비해서 위력이 굉장히 겸손한 재래식 무기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명확한 한계점들이 존재해요. 첫 번째는 제 아무리 재래식 무기의 위력을 강화해도 핵무기에는 진짜 발끝마치도 못 따라갑니다. 쪼매난 핵가방 뭐 이런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보통 TNT 기준 위력이 1킬로톤이 나와요. 재래식 무기로 이 1킬로톤의 위력을 내려면요. 미국이 페이퍼 플랜으로만 계획했던 우주진출용 로켓이 하나 있습니다. 시드래곤이라고 부르는 물건인데요. 이게 지구 저궤도까지 550톤의 화물을 수송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만들어졌다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로켓으로 기록이 됐겠죠. 이 550톤의 화물을 전부 다 RDX 폭약으로 싣는다면 대충 1킬로톤 좀 모자란 수준의 위력이 나와요. 참고로 아폴로를 갖다가 달에 보내준 로켓 세턴5가 140톤의 화물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시드래곤 같은 거 있었으면은 북한 따위가 문제겠어? 벌써 화성 갔지. 그래서 고위력 현무 미사일을 1만 발 보유하자. 미사일 1만 양탄론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이론상 고위력 현무 미사일 1만 발이면은 평양을 갖다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쑥대밭으로 만드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만 양탄에 뭐 어찌저찌 성공했다고 칩시다.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지. 발사대가 1만 개는 아니에요. 동시에 우리 다 쏘는 거 아니잖아. 지금 현재 한국군의 발사대 있잖아. 그러면은 화력이 축차 투입으로 차례차례 투입되면서 소모된다는 거예요. 딱 한 발로 대규모의 면표적을 갖다가 제압할 수 있는 핵무기에 비교를 할 수 있다고 어불성설이지. 이거 완전 소량징 보복이야. 아니 상대가 더블배럴 샷건으로 내 가슴을 쐈는데 나는 뿅망치로 얘 1만 대 때려가지고 보복한다는 거잖아. 죽기 전에 10대는 때려볼 수 있을까? 세 번째는 김정은 정권의 구성원들, 대량살상무기 이런 것들이 대충이나마 어딘지 알기도 또 어려워요. 과거에는 지하시설을 타격할 때 정말로 정밀하게 어딘지까지 다 알아내야 됐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관통할 수 있는 무기도 별로 없고 그런 무기들은 특징이 위력이 약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정확해야만 해당 시설이나 인원을 제압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고위력 현무고 대충 이쯤에 있다는 것만 알면은 두세 발 때려박아가지고 집안째로 팍싹 주저앉혀서 매몰시켜버리는 게 가능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도 어디 있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비슷한 예시 있잖아요. 오사마 빌라덴. 저 양반 찾으려고 10년을 쫓아다녔어.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세계의 초강대국인 미국이. 우리가 미국만큼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나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핵무기가 있어. 근데 김정은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럼 의심지역에다 그냥 때려 박아보는 방법을 쓸 수는 있잖아. 이게 차이점인 거지. 네 번째는 참수부대의 실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대규모 특수강습작전이 가능한 수준의 특수전 헬기는요. 투입과 작전, 퇴출, 이거 어머 뭘로 할 건데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래서 현재 대북 억제 삼축 체제 중에서 제일 꼬롬한 게 바로 이 대량징 보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한마디 하면요. 이 책임이 군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전략을 짜낸 것밖에 없어. 아니 우리가 핵보유국도 아니고 핵보유를 의욕적으로 추진해볼 만큼 그런 깜냥 좋은 지도자도 안 나타나는 판에 아니 당장 핵보유국이 바로 앞에서 핵을 갖다가 겨누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야? 있는 거 다 쏟아 부어 봐야지. 어쩔 수 없어요. 핵무장을 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현실상 소량징 보복 체계라고 비웃음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이게 최선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북한의 핵은 날로 수량도 늘어나고 고도화가 되는 중이며 대량징 보복의 한계가 명확하니만큼 결국은 우리나라도 핵 보유를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편은 1년 전에 제가 업로드했던 한국의 핵무장 편으로 연결되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